그 교재에 있는 제시라들 한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음악, 풍류악, 다 음악이라는 얘기죠. 아랫악, 연주할 악, 악기악, 악공악, 악이나 악공이나 뜻은 같습니다. 태어날 악, 낳을 악. 자, 이게 태어나다, 낳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분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악경악, 이것은 육경의 하나로서 역사상으로 차이된 뜻이고 원래 있었던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도 악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악예로 고쳐야 됩니다. 경자를 예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넘어가서 절길락 봅시다. 절길락, 즐거움락, 즐겁게 할락, 즐거워할락.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풍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편안할 락, 부드러워질 락, 알맞을 락, 평온할 락, 벗겨질 락, 드물락. 여기서 벗겨진다는 것은 머리털이 빠져서 이마가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칠요, 다스릴요, 좋아할요, 바랄요, 요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이 기호는 무슨 뜻이고 이 뜻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나무 목자가 눈에 들죠. 네, 그 다음에 휠백, 원래 하려면 이 나무목에 대한 자원, 휠백에 대한 자원, 이 가늘위에 대한 자원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그 글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할 때가 오면 다 심청 학습을 하겠지만도 우선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선 받아들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휠백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일관성부에서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보통 흰배기를 하죠. 흰배기를 하는데 풀을 청하면 풀을 청하지 푸른 청하지는 않죠. 붉은 척하지 붉은 척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갈 거 하면 갈 거지 간 거 하진 않죠. 이래서 그 한글이 그 일관성을 위해서 한글 문법 일관성을 위해서 휠백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만일 자녀들 분들한테 가르치려면 휠백이라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만 휠백이라 하면 대부분 감점할 겁니다. 이래서 전통적으로 현실적으로 쓰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우리는 점점 고쳐나가겠습니다. 이 가는 이유는 실사에서 온 거잖아요. 실사에서 이 아래 부분을 떼어버리고 이렇게 변형시킨 글자인데 그 명주실만요. 명주실 한글이가 아주 가능합니다. 눈에 보려고 말하게. 그 다섯 가닥을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실명자입니다. 보통 이걸 가지고 실사라고만 아는데 원래 실명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이 실사 두 개를 한 것을 가지고서 참 실명 두 개를 한 것을 가지고 실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명주실 열오리를 말합니다. 열오리 된 실이에요. 열오리도 합쳐봐야 아주 작습니다. 가늡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는 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빼버리고 가늘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뜻을 가지고 무엇을 그렇게 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야겠는데, 이것을 나무 상자라고 생각합시다. 나무 목자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무 목자를 쓴 겁니다. 나무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구멍을 뚫습니다. 가운데 기타나 바이올린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가는 혀를 끕니다. 사연금, 12연금, 북한은 15연금인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다 기름발을 달고 양쪽에 기름발을 달고 혀를 치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무 목자들 했죠? 그 가늘 유자의 의미가 해석되었습니다. 그럼 힐백이 뭐냐? 힐백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보시면 손톱이 있는데 여기 요건 반드시 힙니다. 그렇죠? 이것을 조바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기는 밝은 살색이에요. 그래서 휘단 뜻이 나오고 박단 뜻이 나옵니다. 그 외에 한 20여 가지 뜻이 쭉 이어집니다만도 그것은 그 글자를 쓸 때 얘기하고, 어쨌든 휘다란 뜻으로 써도 되지만 이것은 손이다, 손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적합합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맛백이라고 그러죠. 맛백, 백시, 맏형. 왜 그러냐? 이 엄지손가락을 하나만 내민다면 이건 맞입니다. 그렇죠? 첫째죠? 그리고 첫째는 사람일까? 이게 맞이에요. 남북은, 형제 중에 남북은. 이래서 맞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박자를 친다는 뜻이고, 박자박, 칠박, 손으로 치죠? 손으로 박수도 하고, 물론, 다른 물건을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자가 맞는 거죠? 이래서, 이것도 손이지만 이것도 역시 손입니다. 그래서 박수 또는 박자, 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악기가 분명합니다. 이 손이 이제 개인데요. 이게 백자로서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도 거의 아실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면 아시게 되겠지만도 거의 다 성민들이 수행을 했거나 아니면 왕들이 공중에서 생활하면서 만든 문자가 한자입니다. 그 왕들의 문자예요. 제왕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자의 제대로 된 뜻을 익힌다는 것은 우리가 제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그 한자를 배운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개그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왕 그건
부르주아가 아니야. 난 프로인데, 프로레타리아인데, 난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내가 정확히 잘해서 이 한자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멋있는 문자고, 우리가 한자를 만들 때 그분들이 그 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자, 이마가 벗겨졌어요. 머리가 벗겨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더문더문 났어요. 이것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죠? 예. 임금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후사가 없어요. 예. 하나의 왕조가 이어지려면, 유지되려면, 국방도 튼튼해야 되고, 민생도 안정돼야 되고,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후사가 없으면, 왕통은 끊어지고, 왕조는 멸망합니다. 이래서, 후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후사 때문에, 공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이래서, 암만 기다려도 후사가 없었는데, 늦게서야 태어났어요. 봤죠? 태어날 낳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중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것만으로는 경사지만, 만일 그의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사자가 속출한다. 이런 상태라면 잔치할 기분은 나지 않겠죠. 다행히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 아주 잔치하기 알맞은 해가 됐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진정으로 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잔치가 벌어져야죠. 자충진을 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벌일 때 그 대표적인 악기 하나를 가지고 만든 문자가 이 절일락입니다. 자,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고칠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황후가 노산을 했습니다. 노산을 하니까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간신히 아기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살아났어요. 그 기쁨은 더 클 겁니다. 임금으로서는. 이래서 장처는 없을 수 없고, 그래서 고치려 다스리려, 이런 뜻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왜 절길락을 제일 먼저 내세웠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 낙관이 있고 비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나는 비관주의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아주 비관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런 학설을 세웠습니다. 저도 한때 이 세상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비관주의가 이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이제 가득 적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된 지도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래서 이에 대한 저 나름대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도, 이 세상의 현상계의
있는 모든 것을 현 존재라고 이렇게 말합시다. 그러면 그 현상에 있는 이 존재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그것을 원존재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이제 그 근원, 이 우주가 생성된 그 근원이 뭐냐? 그래서 쭉 추구해가다가, 이제는 그 빅뱅설이 나오고, 이제는 무가 모든 존재세의 근원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그 무는 무의 요동이 원래 있었다. 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요동을 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37억 년 전에 갑자기 이것이 빅뱅으로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빛이 나오고 에너지가 방산되고 그것이 또 물질화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상당히 정교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만도 자관 이제는 뭐가 없으니까 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원존재를 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다. 어떤 사람은 기다. 그 이와 기가 동시에 있었다. 그러면 누가 먼저냐?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아무도 이게 명확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이가 있어야 그 다음에 기를 발하고, 그 다음에 그 퇴계 학설이라든가 이호국 선생이라든가 서하담이라든가 다 이론이 다 다릅니다. 비대성이라 하는 학자들이 다 다르고 중국 학자들이 또 그날대로 또 다른 패턴이 있고 이렇게 이제 쭉 싸워오는데 이런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원예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생겨났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결론은 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포괄하는 원예가 있었어요. 원존재에게. 그럼 뭐냐? 자, 우리말로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사랑은 이것을 동사로 바꾸면 사랑하다가 되죠. 그럼 사랑하다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 원예가 혼자서 있어가지고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현 존재를 있게 한 겁니다. 이것이 저는 이렇게 외형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라 하고 어떤 사람은 진화라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설명을 하겠지만도 외형하라 하는 말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마음 같은 그런 원존재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 몸과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실감되는 이런 실체로서 드러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외연하고 그래서 현 존재가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가 있으면 어떤 대상을 사랑해야죠. 자기 혼자 있으면 어떡할까요?
자기 혼자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애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애. 자기애 있는데 그 자기애를 가지고 어떤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한 기쁨을 충족시키려면 외화시킨 대상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 존재를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존재가 원해와 동시에 있는 한 현 존재의 출현은 필연적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건 이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도 필요하고 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 원해가 없으면 이것이 외화될 수 있는 아무런 충동적인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해 때문에 이것이 현 존재로서의 외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것을 배터리 놓고 얘기하니까 이야기가 이제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원해를 통해서 이 원존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예감적 기쁨, 공간에 적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감적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존재가 스스로도 혼자 있는 것으로도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기쁨은 사랑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외화가 된 그 존재, 현 존재를 본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감적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것을 구상했는데 그것이 앞에 딱 나타나서 눈앞에 기쁘죠. 미술가가 머릿속에 어떤 작품을 구상했는데 머릿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그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나오지 않죠. 이것을 캔버스에서 그렸어요. 그런데 내가 구상한 대로 그림이 잘 그려졌어. 그건 당연히 기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래서 그러면 그 예감적 기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게 낙관입니다. 즉 비관을 가지고는 아무런 현상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도 이런 수선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원존재에 해당되는 나를 자아라고 얘기한다면 타라는 용어를 또 제가 처음으로 써보겠습니다. 타라는 것은 자아 이외에는 전부 타자 이외에 타 아니야. 타는 또 뭐냐? 나로 말미암아서 생성돼 가지고 내 앞에 실체로 나타나서 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 이것은 타아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성공해 가지고 남이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그거 축하해줄만 하죠. 그러나 그건 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이뤘어. 그것은 타아입니다. 나는 난데 나의 본신으로서 새로 현상계에 생겨난 하나의 원존재가 외화시킨 것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하나 외화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그렇게 성공이 이루어지는 저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관적인 생각, 이런 것을 앞세우면 절대 일이 안 되고,
반드시 예감적 기쁨을 통해서 실감적 기쁨이 나오는 것처럼 낙관을 가져야, 낙관을 해야 일이 성사된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자를 쭉 보겠습니다. 무수변에 즐길락 하는 글자, 이건 수명입니다. 물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손수변에다 즐길락 한 글자, 이것은 칠락, 단단할 락, 문지를 락, 으로만질 락, 서칠 락. 아까 현악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걸 연주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연주는 손으로 하죠? 손으로 하는데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 기타 같으면 피크라는 걸 가지고 치는 그런 기법이 있죠. 그럼 기타를 치는 것이고 그 막대기는 단단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락, 칠락이 되고 그 다음에 현을 오르막이면서 하는 연주법이 있습니다. 찰주법. 대표적인 것이 바이올린 같은 것은 오르막이면서 문지르면서 하는 연주라서 찰주법을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오르막이다, 문지르다 하는 뜻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목을 붙였을 때 상수리 나무력, 상수리력, 난간력, 이것은 그 악기를 만드는 그 재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재가 뭐냐? 아까 공명상자를 얘기했는데 공명상자가 없으면 현악기는 악기가 되지 않습니다. 공명상자를 통해서 악기가 음이 전폭되기 때문에 공명상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아까 가운데 구멍을 뚫었죠? 그 역시 그 시세에 공기 진동시켜서 소리를 크게 만듭니다. 자, 그러한 기법의 악기를 이 한자를 만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4,500년 어느 나라가 한 3,500년 전에 나라니까 어느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 한참 있다가 문자를 만들어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 세워질 때부터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는 그렇다면 그 먼저 한자가 써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먼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한 1000년 이상 어쩌면 더 먼 세월 동안 더 앞선 시대에 만들어져서 한자가 이미 쓰였습니다. 그때 썼던 이 문자가 오늘날 악기 제작 기법이나 그때 제작 기법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옛분들이 놀라운 지혜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자로서 이렇게 작은 기호를 가지고 다양한 뜻을 나타내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놀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상술인데 상술이 나무도 되고 상술이 열매도 됩니다. 상술은 알죠? 도토리입니다. 도토리의 크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도토리의 크기를 만한 돌을 생각하세요. 도토리만한 크기 돌라면 1, 2, 3 중에 어떤 것일까요? 네, 자료나 봐야죠? 예. 이게 자갈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무목을 그대로 두고 돌성을 붙이면 굉장히 글자가 길어지잖아요.
이건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일단 생략하고 그 남목을 없애버리고 도석을 붙여서 자갈력 했는데 이것은 상수지 나무 력자를 무리 속에 넣고서 해야 글자가 풀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갈밭에 수리가 가고 있어요. 수리가 가면 비포장도로인 그 자갈밭에 수리가 간다면 당연히 삐걱거리죠. 예. 그래서 여기서 도석을 떼버리고 수레거를 붙여서 삐걱거릴 역. 집안에 뭐 가족이 서로 의가 안 맞아서 삐걱거려요. 또 여와 야간 삐걱거립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알얘기를 하죠. 삐걱거리기. 이게 얼자인데 얼자를 보통 여기서 이렇게 쓰니까 이게 얼자라고 생각 못하는데 사실 그 얼자입니다. 새 얼자라고 하는 얼자예요. 얼자는 구불구불하다는 뜻입니다. 구불구불한 것의 모양인데, 모양을 보던 것인데, 알역하면 삐걱거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삐걱거리다 이외에 다른 뜻이 좀 들어있을 거예요. 사람을 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수레가 타놓고 하는 이 글자인데, 이것은 그 모래밭에다가 수레를 끌고 가면서 죄수를 갖다 놓고 차에 치게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형벌일 쪽이에요. 그 상황을 형상화한 문자가 이 칠역자요, 삐걱거릴 역자요, 탄압을 역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 정도로 마칠까요? 예, 나중에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더 해야겠습니다. 예, 이 글자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이고, 약초약. 이것은 아까 고칠 여자라는 그 뜻에서 온 것입니다. 경을 고치려면 약초를 써야 되고, 풀초자는 바로 그 생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치유약이 되는 것입니다.